11월 27일 월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 낮에는 예년 수준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10도, 청주, 광주 12도, 부산 17도 예상됩니다. 지금 전국에 내리는 비는요, 밤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점차 잦아들겠습니다. 네,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이번 주 중반까지 점점 더 날씨가 추워집니다. 추위 대비 잘하시고요. 네. 또 연말이 되면 대비할 게 있죠. 뭐죠? 뭘 대비하죠? 연말정산입니다. 네네네. 네, 연말정산 마감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벌써, 네. 남은 한 달 전략을 잘 세우면 이게 보너스가 되기도 하고 혹은 벌칙이 되기도 하는데 이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 잠시 후에 머니클래스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좋습니다. 이 밖에 국내외 이슈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암동 클래스 오늘도 1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 내리는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 뭔가 이렇게 리본과 이 넥타이 둘 다 뭔가 포인트가 돼요. 그리고 김한혜건 약간 허니 머스타드 소스 같은 치킨을 찍어 먹고 싶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꼭 알아야 할 소식들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첫 번째 이슈 네, 뭔가요?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버르장머리 없어입니다. 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제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 잘못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버르장머리가 없지만 끌어안는 통합이 필요하다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인요한 위원장이랑 이준석 전 대표가 줄곧 좀 신경전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인 위원장이 부모 잘못이다, 버르장머리 없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건 수위가 굉장히 센데요. 네, 그렇죠. 네. 자, 인요한 위원장이 어제 충남 태안에서 열린 국민의힘 혁신 트레이닝 행사에서 한 말입니다. 자, 한국은 온돌방 문화와 아랫목 교육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 또 도덕을 배우게 되는데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라면서 자 저렇게 말을 했죠. 준석이는 지금 인용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아, 말씀하신 예. 게 아니죠? 이준석 전 대표라고 네네네. 얘기를 하죠. 예. 인요한 위원장이 저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결국은 이는 이준석 전 대표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현장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버르장머리가 없지만 그래도 가서 끌어안는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잘못이다, 버르장머리 없다 어쩌다가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건가요? 네, 지난 4일이죠. 인 위원장이 이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 토크 콘서트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 이 전 대표가 행사 내내 미스터 린튼이라고 부르며 영어로만 응대한 사건. 이것에 관련한 좀 앙금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예. 당시에 인 위원장은 좀 섭섭하다. 외국인으로 취급한다라면서 좀 불편함을 드러내왔지만 이 전 대표는 인 위원장을 향해서 영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말하는 사람으로 단정 지은 바가 있습니다. 네.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였는데 근데 부모 잘못이다라는 인요한 위원장 발언에 또 네. 이준석 전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는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예. 이 전 대표는 어제 오후에 이 페이스북에 해당 발언이 포함된 기사를 공유하면서 정치하는데 부모 욕을 박는 사람 처음 본다. 패드립. 그러니까 폐륜적 말싸움이 혁신이냐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좀 두 사람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르장머리가 없다라는 말 들으니까 며칠 전에 야권에서도 비슷한 좀 막말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어린 놈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게 생각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에 출판 기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어린 놈이다라고 좀 비난을 했습니다. 송 전 대표의 말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오늘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 놈이. 자, 이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더 과격하게 표현을 하는 건가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네. 근데 좀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권의 바람직한 모습은 좀 품격 있고 그래도 좀 순화해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더
역설하고 논리적으로 피력하고. 설득하면서 예. 대화하고 좀 이런 게 필요해야 되는데 막 좀 네. 막장으로 막 이슈 끌기 용으로 좀 많이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 왜 이런 긴장이 생기는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만 이렇게 좀 전달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내용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네. 본질에 집중한 발언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자, 알고 보니 스타 강사입니다. 또 누구 얘기입니까? 수능 때 자기 아이를 부정행위로 잡아냈다고 감독관이 학교에 찾아와서 네 인생도 망가뜨리겠다라면서 위협한 학부모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네. 네네. 이 학부모가 알고 보니까 이 경찰대 출신의 스타 강사라는 사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서울 교사노조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에게 내가 변호사인데 네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라면서 폭언한 학부모가 실제 경찰대 출신 변호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경찰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형사법의 제왕으로 불리는 스타 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그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서 네. 협박행위를 했던 그 학부모가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전직 경찰관이자 현직 법조인, 게다가 경찰 준비생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많은 교육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해당 학부모의 자녀는 수능 당일 종료벨이 울린 뒤에도 답안지에 마킹을 하려고 했다가 감독관에게 적발이 됐고 감독관 3명의 진술이 일치하면서 부정행위자로 처리가 됐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해 이 학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망쳤다며 네 인생도 망가뜨리겠다고 감독관을 위협했고 학교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교사노조가 이 수능 감독관이었던 교사가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 이 네. 학부모가 교무실 앞까지 왔다. 이렇게 전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시 어떻게 이 학부모가 감독관 학교까지 단번에 알아내서 수능 다음 날 찾아올 수 있었느냐라는 의문이 나왔었는데요. 변호사 이전에 경찰대 출신이었고 지금은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스타 강사였기에 가능했지 않나라는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대형 경찰학원에서 스타 강사로 통하는 이 학부모는 건강을 이유로 정규 강의를 휴강한 상태입니다. 네. 또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이 이 같은 행위가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라면서 해당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 조치하기도 했죠. 네,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명예훼손과 협박죄 등으로 공동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고요,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 건데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부당하게 교권을 침해당하고 피해를 입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고 신속한 조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교원단체는 이런 일이 매해 반복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능 감독과 관련한 과도한 학생 항의 그리고 학부모 민원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능 운영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수능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꼭 개선해야 될 걸로 보이고 사실 주변에 교사 친구분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능 감독관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구두도 못 신고 가죠. 혹시 잘못 뭔가를 지시했다가 내 인생 망쳤어 하는 사람이 실제로 나온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휴대폰 사용도 거의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네. 옷도 이렇게 스치는 그런 소리가 나는 옷을 입지 않으려고 감독관 하고요.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요. 교사 입장에서도 좀 불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걸 좀 잘 취합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교육 당국의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가보죠. 뭡니까? 자, 다음은요. 못 말리는 얼주가입니다. 얼주가. 자, 얼주가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자, 얼어 죽어도 답을 말하려고 했어요. 네. 뭐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죠. 가져온 바로 그 게? 줄임말입니다. 자, 추운 겨울에도 이러한 그 아이스 커피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을 재미있게 일컫는 신조어인데요. 네. 해외 언론에서까지 우리나라 얼주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얼주가 카페뿐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얼주가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차가운 컵을 들고 다니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또 아바라, 아이스 바닐라 라떼. 아, 그래요? 차가운 음료 어떻게 이렇게 추운 날 들고 다니고 저는 마실 수 좀 전에 있나요? 이거 들고 있었는데요. 네. 손이 좀 시려웠거든요. 네네네네. 저는 좀 수족냉증이 있어서 네. 얼주가가 아니고 여름에도 좀 따뜻한 음료를 찾긴 하는데 실제로 주변에서도 이렇게 꼭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찾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치로도 증명이 되는데요. 스타벅스 코리아에 따르면 올 초부터 좀 인상이
사진이 굉장히 네, 아이스 굉장히 아메리카노 좋습니다. 하나요라고 주문하는 것처럼 재밌게 지금 영화 장면을 바꿔놨네요. 자, 이게 수치로도 증명이 되는데 스타벅스 코리아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 23일까지 국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아이스 음료 판매 비중 전체의 77%에 이릅니다. 10명 중 거의 8명이 찬 음료를 마신다라는 거고요. 여름에야 당연히 높겠지만 한겨울에도 아이스 음료 선호 비중이 높았는데요. 추위가 절정인 지난 1월 같은 경우도 아이스 음료 비중 57%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래요. 편의점에서도 얼주가 현상에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스 음료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왔는데 이게 얼주가 현상이 미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다고요. 네, 그 지난 8월에 예. 그 미국 방송 CNN이 1년 내내 아이스 커피 시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최근 3개월간 미국 내 스타벅스 음료 판매의 75%가 아이스 음료였고요.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즐긴다. 이렇게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게 그 바쁜 직장인들이나 수험생들이 뜨거운 음료는 빨리 막 못 마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찬 음료를 좀 여유 있게 먹는다기보다는 빨리빨리 후다닥 마신다. 그리고 다시 빨리 일을 해야 하는 이런 좀 슬픈 사회 상황을 반영하는 게 아니냐. 빨리빨리 그런 것과 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뜨거우면 예, 이게 예. 사실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죠. 얘기도 하면서 그랬는데 네. 언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빨리 먹고 일 복귀해야죠. 근데 이게 정말 반영이 된 게 맞다면 되게 슬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추워도 아이스 음료를 선호하는 그 얼주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요새 이렇게 캔으로도 나오는군요. 이게 뭔가 싶으신 분들인데 캔으로 나오는 게 있어서 이재승 기자 가져 나와봤습니다. 이거 제가 먹기로 하고요. 네. 자, 이번 주 날씨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자, 이번 주요. 오늘 새벽부터 수도권은 서쪽 지역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네. 강원 산간에서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어제보다 3, 4도 정도 기온이 오르면서 크게 춥지는 않은 그런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네. 문제는 오늘 밤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7, 8도, 아침과 낮 기온 어이구. 모두 오늘보다 7, 8도 뚝 떨어집니다. 그래도 얼주가들은 먹어요. 네, 아무튼 네, 계속해 주시죠. 저는 힘들지만 얼주가는 먹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오늘 늦은 밤부터 게다가 이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이 되면서 내일 서쪽 지방의 대기질도 탁해지고 겨울 추위도 찾아오겠습니다. 아이고 아무래도 춥기도 춥고 또 공기질이 나빠진다고 하니까 내일은 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좀 마스크 내일 착용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 겨울 추위 일주일가량 길게 이어지고요. 특히 목요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이후도 영하권 추위 보이다가 다음 주 초에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날씨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재승 기자 잘 들었고요. 요건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김태인 기자 전해주세요. 네,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지금 이 시각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뉴스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요. 초등학생이 건넨 쇼핑백의 점점점입니다. 경기 용인의 한 경찰서 지구대 앞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지구대를 찾는 모습인데요. 근데 두 사람 모두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왔습니다. 예, 지금 뭐 이게 약간 무거워 보이기도 하고요. 범죄 혐의점인가요? 지금 경찰한테 쇼핑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네, 쇼핑백을 확인한 경찰관 화들짝 놀라면서 이 초등학생을 쳐다봅니다. 왜요? 네네네. 왜냐면은 이 쇼핑백 안에는 다름 아닌 떡과 빵, 음료 등 간식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인데요. 경찰관들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간식을 사가지고 온 거였습니다. 야. 좋은 소식이었어. 너무 기특합니다. 예, 예. 약간 범죄 아, 아니었습니다. 근데 경찰관들도 정말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모습이 모습이. 하다가. 네. 네네네. 와, 엄마랑 함께 지구대 가는 길을 굉장히 이렇게 설레고 기쁜 발걸음으로 가는 모습이었어요. 아, 네네. 맞습니다. 이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생이라고 하는데요. 더 기특한 게 조금씩 모아둔 용돈으로 이렇게 간식을 사온 거였습니다. 학생이 적은 편지도 있었는데 1년 동안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평소 고생하시는 경찰관님들께 작은 선물을 드리게 됐다라면서 경찰관님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을 잘 지켜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선물에 놀랐던 경찰관들 깍듯하게 90도로 인사하는 이 초등학생과 함께 기념 촬영까지 했는데요. 이 영상을 공개한 경기 남부경찰청은 마음이 담긴 따뜻한 응원에 경찰관들이 힘이 났다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아이와 그 가족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어른인 나도 아이로부터 배운다라면서 훈훈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가방 한 개가 집 한 채 값입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출시한 가방입니다. 밀리어네어 스피디라는 이름의 가방인데요. 지난 파리 패션위크에서 루이비통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가수인 퍼렐 윌리엄스가 이 가방을 들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 해외 언론들은 이 가방에 주목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름에 일단은 밀리어네어, 뭐 백만장자라는 단어가 이게 붙어 있는데 설마 가격이 100만 달러인가요? 맞습니다. 역시 아이고. 센스가 있네요. 가방 한 개에 100만 달러, 무려 우리 돈 약 13억 원에 달하는데요. 우와. 로고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 가방 재질은 악어 가죽, 또 체인과 지퍼는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비밀 링크를 공유받은 극소수의 고객만 구매할 수 있고요. 주문 제작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돈이 많다고 또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살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아까 네네. 그 경찰관들에게 드린 떡이 몇 개인지 적거든요. 아니면 뭐 13억 원이면은 상상 이상의 가격입니다. 네, 일각에서도 비현실적인 가격이라면서 이 명품 가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동물학대에 대한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페타 미국 지부는 이 가방을 디자인한 퍼렐 윌리엄스에게 악어 농장 견학에 초대하는 편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누리꾼들은 5손가락으로 아파트 한 채 들고 다니는 거네 인간의 허영심은 끝이 있는 걸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챌린지까지 서울의 봄 열풍입니다. 네. 12.12 군사반란을 그린 영화 서울의 봄 지난 22일 개봉했는데요. 김성수 감독이 연출을 배우 황정민과 정우성, 이성민 등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인기몰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상망 집계에 따르면 개봉 닷새 만에 누적 관객 수가 189만 명을 넘겼습니다. 빠른 속도입니다. 개봉 이후 박스오피스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역사가 스포일러다. 우리 결말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조금 기대가 덜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흥행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는 무려 서울의 봄 챌린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영화를 본 뒤에 심박수와 스트레스 지수를 스마트워치로 측정해서 소셜미디어에 인증샷으로 올리는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한 관객은 영화를 본 뒤에 심박수가 무려 172bpm을 찍기도 했습니다. 지금 어이구, 사진 나오고 있죠. 네. 관람객들 사이에 결말을 알고 봐도 심박수 조절이 안 된다. 영화 속 상황이 보는 내내 답답하고 화가 났다. 이런 반응이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누리꾼들은 결말을 알아서 더 가슴 아픈 영화 1000만 관객 돌파할까 기대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도 이번 주말 이 영화 한번 꼭 보고 챌린지도 참여해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광크리 뉴스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옆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카톡 제보 채널, 그리고 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7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지금부터 챙겨라. 연말정산 꿀팁은 어느덧 시간은 흘러 또 연말정산 준비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 남은 기간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를 만한 두둑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세금을 뱉어야 할지가 결정될 텐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달라진 공제 항목들이 많아서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연말까지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년 이맘때쯤 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다뤘던 기억이 솔솔 나는데 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네. 또 이제 시간이 빠른데 1년 전에 가르쳐 주셨지만 또 까먹었어요.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정확히 뭔가요? 일단 연말정산은요, 우리가 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더 많이 낸 사람이라면 죄송해요라고 하고 다시 돌려받고요. 예. 혹은 덜 냈다면 아유 더 주셔야죠라고 더 걷어가는 정산의 관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왜 통장이라고 하지 않고 통장이라고 좀 이렇게 늘 우스갯 텅 비어 있어요.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가 급여를 받는 게 100%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뭐 소득세도 떼고요, 지방
종양세도 떼고요. 굉장히 공제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을 다 떼고 나서 세후 금액을 받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근로소득세를 이렇게 이제 국세청에서 걷어가는데 이것을 더 받을지 더 내게 될지 이런 것들에서 정산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정확하게는 국세청에서 이제 우리의 세금을 걷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마다 전 국민 한 명 한 명 소득도 다르고 쓰는 것도 다르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일일이 기준을 세워가지고 하는 게 맞겠지만 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과세표준이라는 구간을 나누어서 일단 세금을 걷어가고요. 그거에 따라서 돌려주기도 하고 혹은 더 걷어가기도 하는 건데 우리가 더 받는 거를 13월의 월급 혹은 14월의 보너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남은 11월 마지막 주 그리고 12월 한 달. 이게 정말 남은 기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이 남은 거잖아요. 그 맞아요. 정산까지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맘때쯤 이 시기에 딱 연말정산 알려드리면서 요거 주의하십시오라고 알려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올해는 또 특히 연말정산에서 좀 달라진 것들이 많다고 해서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게 좀 달라졌습니까? 일단은 우리 이제 해마다 짚습니다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간 개념부터 조금 짚어야겠습니다. 예. 소득공제는 이제 과세표준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네. 그 과세표준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세액공제는 세금이 이제 산출세액이 일차적으로 계산되어 나오면 거기에서 세금을 직접적으로 마이너스하는 세금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공제 항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과세표준 구간도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잘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도 달라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과세표준을 낮추는 게 소득공제라고 했잖아요. 네. 소득공제 달라진 것부터 좀 알아보면요. 일단 영화 좋아한다. 나는 영화 많이 하다 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관람료가 기존에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가 이번 7월부터 포함이 돼서 영화 즐겁게 관람하시고요. 우리 예. 조금 전에도 우리 영화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즐겁게 관람하시면 소득공제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화 관람료, 이 전통시장 그리고 대중교통 쓴 돈과 합쳐서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직장인이시다 보니까 식대 비과세 처리가 해마다 됐을 겁니다. 원래 되죠. 네네. 맞아요. 근데 그 돈이 기존에는 이제 10만 원, 월 10만 원만 적용이 됐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2배가 돼서요. 아무래도 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한 끼만 해도 뭐 10,000원만으로도 한 끼 먹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네. 물가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제 비과세 혜택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서 과세 표준 낮출 수 있는 구간이 조금이라도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소득공제죠. 그러니까 어떤 구간을 낮춰주는 거. 낮추는 역할. 그럼 이제 직접 세금의 액수를 빼주는 그 세액공제에서도 많이 달라진 것들이 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면 일차적으로 세금이 계산돼 나오는 게 산출세액입니다. 네. 그러니까 산출세액 예를 들어서 손익이 100만 원 내십시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한 번 더 직접적으로 마이너스 하는 게 세액공제인 건데 이 세액공제는 이번에 공제율도 되게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이 된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하철이랑 버스 등이 해당이 되는 대중교통의 이용 공제율 기존에는 40%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80%로 2배로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기존 남은 12월 한 달 동안에 나는 좀 어디에서 공제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좀 일부러라도 대중교통 이용하신다면 기존보다 공제율이 2배가 됐으니 공제 비율 좀 크게 적용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세 사기로 인해서 전세 너무 불안해. 라고 월세로 가신 분들 꽤 많으십니다. 많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네. 월세 세액 공제율이 12%에서 13%로 17%로 크게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기준 시가가 기존에는 3억 이하인 집에만 이 월세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4억 이하로 또 완화가 됐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월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싼 집에 사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네요. 맞아요. 4억까지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집값 오르고 할 때는 이거 좀 현실과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까지 보완이 된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수능이었잖아요.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 혜택도 하나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겁니다. 이제 수능 응시료 그리고 대입 전형료 이런 것들도 사실 대입 여러 군데 또 넣다 보면 그 비용도 살짝 비싸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 역시 세액공제 15% 적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응시료냐 대입 전형료로 낸 돈에서 그 금액이 15%의 그 금액만큼은 세금에서 액수 자체를 빼준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은 또 항상 그 기부금 내역도 챙겨야 되는데 그 기부 관련해서도 세액공제에서 이번에 좀 변경된 거 있다면서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새로 생겨서 좀 주목을 받았던 게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 외에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를 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그 지자체가 조금 더 번영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개념인 건데요. 기존에는 그냥 정말 기부만 했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까지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전북 저금에 10만 원을 기부를 하면요. 3만 원어치 한우를 받고요. 네네. 네, 그리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다 세액공제 적용을 받고요. 10만 원 초과 500만 원까지는 16.5%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례품도 받고 세액공제도 받고 그리고 내가 응원하는 해당 지자체가 조금 더 번영할 수 있도록 금액적으로 도움도 줄 수 있으니까 일석삼조의 그런 효과가 있는 제도다.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진짜 자기 고향이 아니어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다 하면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13만 원의 혜택이 있다고 표현하는 게 10만 원 돈 낸 거는 세액공제 받으니까 세금에서 어차피 10만 원을 벌게 되고 그다음 3만 원까지는 답례품으로. 특산품. 아까 정읍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한우. 근데 이게 다 다르죠, 지역마다. 뭐 맞습니다. 다른 거. 그럼 13만 원 혜택 받으니까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 이것도 좀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연말정산 공제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도 많이 가입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뭐 알려주세요. 저희가 이제 개인연금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쭉 봤을 때, 나 좀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라고 할 때 최후의 치트kit처럼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연금저축입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직장인분들이 개인연금 계좌에 돈을 좀 상당히 많이 넣으시는 경향이 있으신데요. 이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이번에 200만 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연금저축의 한도는 기존의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었고요. IRP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700만 원인데 9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이 IRP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는 연금저축과 한도를 공유한다라고 이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연금에 내가 최대 600만 원까지 다 저축을 했다면 남은 한도인 300만 원 IRP까지 넣어가지고 최대 9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다 적용을 받으면 정말 많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총 급여액 5,5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IRP에다가 9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한도까지 다 넣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납입액에다가 공제율 16.5%를 곱해서 적용을 받는 겁니다. 적용하면은 148만 5천 원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48만 5천 원을 현금으로 그대로 돌려받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돌려받을 것이 있다면 이 금액만큼 돌려받는 거고요. 다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연금저축 정보 드리면서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 금액은 노후까지 묶여있는 돈이다. 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55세가 되기 전에 만약에 이 계좌를 해지를 하게 되면 내가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을 뱉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내가 받는 것, 그러니까 해지하고 받는 돈에 대해서 16.5% 기타 소득세까지 적용을 받은 뒤에 돈을 받는 거니까 사실은 100만 원 받을 것을 16만 5천 원을 빼고 받는 거잖아요. 상당히 많은 금액을 빼고 받는 거다 보니까 좀 신중하셔야겠고요. 그래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하신 다음에 내가 뱉어낼 것 같다면 해당 금액만큼만 맞추어서 저축을 하는 게 좀 현명한 저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짚자면 이렇게 혜택이 좋긴 하지만 이 연금 자체는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해야지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거다. 55세 이전에 그냥 빼버리면
토해내는 건 물론이고 네. 더 내야 되는 경우도 세금까지. 있다. 아하, 알겠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55세 이후를 기억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올해 달라지는 여러 가지 연말정산 항목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정산하기까지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 한 달 동안 어떻게 해야지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진정한 13월에 월급이 되기 위해서 행동 수칙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새로 생긴 항목 등 바뀐 것들을 우리가 잘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남은 11월 마지막 주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에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지출을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감으로 뭐 아껴 쓰지 뭐 좀 더 많이 쓰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라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어떤 수단으로 얼마를 써야 될지를 가늠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요. 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지금 당장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연말정산을 미리 봄으로써 내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절세, 전략을 세울지를 볼 수 있는 서비스인 건데요. 예. 여기 지금 당장 들어가 보시면 올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실제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을 활용해서 소비한 내역이 반영돼서 나오고요. 아. 그렇다면 10월, 11월, 12월 석 달은 표기가 돼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이 내역은 10월은 이미 지났으니까요. 네. 실제 사용한 내역 집어넣고요. 그리고 11월, 2월은 예상되는 금액을 넣으면 내가 뱉어내게 될지 더 받게 될지 예상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금액에 맞추어서 뱉어낼 것 같다면 연금저축 등의 절세 혜택 받을 수 있는 통장에 저축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체크카드를 쓸지 신용카드를 쓸지 이런 가늠을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어떤 것을 어떻게 가늠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공제율이 15%고요.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30%, 그리고 전통시장 등의 추가 공제는 40%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많이 돌려받는다는 거니까 이 뒤에 항목들을 조금 유의해서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소비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렇군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네. 예. 그리고 이게 아까 이게 위에 있었는데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는 미리 보기 서비스다 보니까 예측이라는 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 중에 이제 뭐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무슨 교육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좀 잘 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나 혹은 교육비,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누구 앞으로 입력하느냐.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라면 아내 앞으로 넣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혹은 남편 앞으로 넣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아, 골치 아파요. 그거. 네, 굉장히 네.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예시를 통해서 따져보려고 합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가 있는데요. 대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의 연봉은 8,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신용카드는 3천만 원을 한 해 동안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내의 연봉은 5천만 원, 신용카드는 1,500만 원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때 대학생의 자녀가 신용카드로 1,20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거를 둘 중 누구 앞으로 넣는 게 유리하냐 이것을 일단 혼나야죠. 너무 많이 썼어요. 예. 대학생 측은 좀 많이 예, 썼죠. 예. 아무튼요. 이거를 또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넣으면 누구 앞으로 넣는 게 유리한지가 나오는데요. 예.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아내, 부인 앞으로 넣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 입력값을 넣어보니까 남편 앞으로 이 학생, 그러니까 자녀의 사용 내역을 입력을 해보니까 8만 원 공제가 가능했고요. 아내, 부인 앞으로 넣었을 때는 13만 원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네, 즉 연봉이 조금 더 낮은 사람 앞으로 넣었을 때 이 마지막 최저 구간을 맞추는 게 조금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값이 나온 건데요. 이거는 스스로 계산하기 좀 어려우시니까 지금 이용 가능하신 연말정산 미리 보기 꼭 이용해서 네. 가늠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예. 무조건적인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서 천차만별인 이 값을 좀 미리 예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활용하면 됩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요 2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준비했습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미리 원천징수한 1년치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인데요.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어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립니다. 무엇일까요? 1번 환급금 조회, 2번 확정신고, 3번 연말정산. 지금 상암로 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방송 마칠 때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큐레이터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영국에서 사람을 공격해 잇단 사망 사고를 일으킨 맹견 아메리칸 엑셀 분리가 법에 따라 금지견으로 지정될 예정인데요.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 이 개를 기르는 견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우리 개는 안 문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아메리칸 엑셀 분리를 키우는 견주들이 개를 데리고 줄지어 서 있습니다. 60여 마리의 엑셀 분리를 함께 데리고 나왔지만 단 한 마리도 입마개를 채우지 않고 목줄만 채웠는데요. 영국 정부가 아메리칸 엑셀 분리를 금지견으로 지정하면서 올해 12월 말부터 이 개를 매매하거나 번식시키는 게 불법이 되자 이에 항의하려고 나온 겁니다. 함께 모이기 전에 미리 공격적이거나 예민한 개들은 데려오지 못하도록 공지를 했다는데요. 하지만 영상이 퍼지면서 저중 몇 마리만 난동을 부려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우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아메리칸 엑셀 분리는 최근 3년간 9명을 숨지게 한 맹견으로 법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아예 이 개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만약 견주가 이 개를 안락사시키기로 결정한다면 정부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마스크와 모자가 달린 상의로 얼굴을 가린 무리가 매장 안을 분주하게 누빕니다. 진열된 상품과 의류를 가져온 가방에 마구잡이로 쓸어 담아 그대로 달아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유명 스포츠 의류 매장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을 20세 미만의 청소년 17명이 저지른 플래시몹 절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플래시몹 하면 정해진 약속 장소에 모여 짧은 시간 동안 주어진 행동을 한 뒤 순식간에 흩어지는 행위를 말하죠. 이번 급습으로 약 12,000달러, 우리 돈 1,5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매장 안에 있던 손님과 직원들은 공포심 때문에 이들을 제지하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요. 경찰은 범죄가 벌어지는 현장에선 안전을 위해 시민들이 개입하지 않는 게 맞다며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2021년 11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힙합 스타 트래비스 스콧의 콘서트에서 흥분한 관객들이 한꺼번에 무대 쪽으로 몰려들며 10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에서 다시 열린 스콧의 콘서트 현장에서 또다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래퍼 트래비스 스콧의 모습이 보입니다. 열정적인 몸짓으로 관객들의 흥을 돋우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무대에 등장하더니 펄쩍펄쩍 뛰며 스콧에게 달려듭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남성을 붙잡고 공연을 이어가는 스콧. 보안 요원들이 올라와 남성을 끌어내려 하지만 오히려 이를 제지하면서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얼마 전 미국 텍사스주의 한 공연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무대로 난입한 팬은 이후 너무 흥분한 나머지 관중을 향해 뛰어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스콧의 노련한 대처로 잘 넘어가서 다행이지 난입한 팬이 무기라도 들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즐겁고 안전한 공연 문화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란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 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아직 내겐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생각해줘 나를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에 눈물 흘러내릴 때까지 인생은 길고 배움엔 끝이 없다고 하죠. 매주 월요일엔 만나고 싶었던 전문가 모시고 다양한 지식 또 경험담 들어보는 소중한 시간 선물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경차 타고 대륙횡단,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의 삶. 세계 곳곳을 탐험하며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열어가는 분입니다. 1990년대 세계 최초로 혼자서 모터사이클을 타고 시베리아를 횡단했고요. 최근에는 경차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 횡단을 막 끝내고 돌아오신 분입니다.
김현국 탐험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에 광주광역시에서 출발하셔서 그렇습니다. 경차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긴 여정을 마치고 오셨습니다. 언제 돌아오신 거예요? 야, 그렇습니다. 지난 5월 14일에 광주에서 출정식을 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이 시작되는 예. 부산으로 이동을 했고 동해시에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바롭스크, 그다음에 치타, 그다음에 바이칼 호수, 예. 크라스노야르스크, 오. 옴스크, 그리고 우랄 산맥을 넘었고요. 모스크바, 그다음에 러시아와 에스토니아의 국경을 넘었고, 예. 그다음에 바르샤바와 베를린. 여정의 최종 목적지인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을 거쳐서 예. 32,000km 유라시아 대륙 왕복 네. 횡단을 마치고 11월 17일에 예. 다시 동해항을 거쳐서 예.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11월 17일 날. 그렇습니다. 네네. 부산을 거쳐서 광주, 서울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딱 열흘 되신 거예요. 네, 딱 열흘째 이제 한국에 오신 지 예. 네, 열흘째 되신 건데 아시아 하이웨이 6호선 부산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뭔가요? 이렇게 횡단을 하는 게? 하이웨이. 네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이거 볼까요? 준비 저희가 이게 예. 바닥에 깔아놓은 게 있는데 저희가 카메라 한번 잡아주시죠. 예. 이게 사실 길 가다 보면 있는 그 자동차 이정표 같은 건데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적혀 있고요. 밑에 루트가 한국, 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네요. 러시아, 예. 요걸 그렇습니다. 타고 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이제 내려놓을까요? 한국에서 네네. 예, 네,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네네. 한국에서는 이 대륙으로 나가는 국제 고속도로 네트워크가 있어요. 예, 이걸 예.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중국 쪽 1호선과 시베리아 쪽 6호선 두 개 노선을 가지고 있고요. 예.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유엔의 산하기구죠. 네. 여기에서 아시아 각국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경을 터서 길로 연결을 했습니다. 예, 아, 예. 예, 현재 이제 55개 간선도로가 아시아 각국을 연결하고 있고요. 네. 우리는 원재료를 가져다가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러한 환경에서는 다양한 물류 루트를 확보하는 것이 마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예.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은 제가 반복적으로 자료하고 있는 시베리아를 지나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와 네. 많은 구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아까 동해시에서 가셨다고 했는데 그 말은 예. 뭐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 이제 북한은 우리가 차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로 이동하셔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 아주 분단의 아픔. 언제 자동차로 우리 러시아까지 가보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빨리 네.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아까 자료 화면으로 나왔지만 그 현대 뭐 말해도 되죠. 현대 캐스퍼라는 그 경차를 타고 가셨는데 그럼 돌아오실 때도 귀국길에도 그 차를 타고 그대로 돌아오신 거예요? 당연합니다. 이번 6번째 유라시아 대륙 횡단에는 제가 이제 겨울 환경의 시베리아 횡단 도로를 자료하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반복적인 행위에 의해서 시베리아를 지나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네. 모든 자료를 구축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것은 유라시아 마실가기를 의미합니다. 쉽게 표현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아빠 차를 타고 바이카로스에서 낚시를 하고 우리 청년들이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발트해에서 윈드서핑을 하고 바이카로스에서 매운탕 한 그릇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필요한데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유라시아 대륙의 북극권에서 오로라를 보고 오는 예. 생각만 해도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아. 왜냐하면 제가 27년 전부터 그걸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2023년에 유라시아 대륙 횡단의 이동 수단으로 사용된 998cc 캐스퍼 경승용차는 누구든지 우리 일상에 있는 이동 수단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런 무슨 뭐 횡단 이런 거 도전하신 분들 보면 큰 우리가 뭐 소위 집차라고 하죠. 막 그런 대형 사륜구동차를 타고 가시는 게 일반적인데 누구나 그 루트로 이제 즐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경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실 때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영국 탐험님은 여행 자체라기보다는 그 루트를 연구하시고 어떤 환경인지 또 어떤 조건인지 이런 걸 연구하시는 목적으로도 다닌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아무리 뭐 여러 번 가셨어도 낯설고 무섭잖아요. 혼자 다니시고. 그렇습니다. 위험한 상황 없었어요? 뭐 당장에 네네. 아까 화면 보니까 길 얼음판이에요. 가는데 막 동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러시아에 막 엄청 큰 곰 있고 막 그렇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네. 그 호랑이가 있고요. 시베리아 곰도 호랑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우리하고 가깝습니다. 주로 연해주나 뭐 하바롭스크 지방이라고 하는데 우리하고 1000km 이내에 들어있는 지역들입니다. 네. 이제 저도 처음에 시베리아를 생각할 때는 이 광활한 타이가림의 숲, 네. 그다음에 평원, 자작나무, 밀크커피 한 잔을 꿈꿨었죠. 하지만 제가 현실에서 만나는 시베리아는 머리 위로는 셀 수 없는 모기떼, 그리고 눈을 공격하는 초파리떼도 많고요. 추운데 모기가 있어요? 여름 구간. 여름 구간에. 여름 네네네. 구간에. 또 겨울에는 추위고. 제가 또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했네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이 피부를 물어 찢으면서 달려드는 쇠파리떼가 있어요. 어머. 정말 이거는 쫓아도 달려드는데 이런 공격들이 현장에선 기다리고 있고 예. 또 발 밑으로는 질퍽거리는 땅. 시베리아는 저지대 습지라 이 질퍽거리는 땅이 많고요. 이 불개미떼가 우글거리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요즘에는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는데 이분들의 꿈이 이제 버킷리스트죠. 살아가면서 대륙 횡단 그 안에 야생의 환경인 시베리아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 마초 정신, 또 거기로 횡단해서 유럽의 그 문명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또 그런 낭만 때문에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데 저는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부산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암스테르담에 이르는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저는 프로라는 소리예요. 사고를 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동차나 모토바이크 사고는 그냥 그 자체에서 모든 것이 1년 농사가 멈추게 되거든요. 대신에 이거는 뭐 제가 즐기는 건 아닌데 제 대신에 뭐 앞서가던 바이커가 제 앞에서 그냥 100km로 달리다가 비포장길에서 쓰러져 버리는 모습도 봤고 뭐 또 이제 시베리아 하면 추위만 생각하는데 여름에는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려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 시베리아 가면 정말 끝도 없는 숲이 있거든요. 타이가림이라고 하죠. 이 숲은 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쏟아지는 이 비와 강렬한 햇빛이 만들었다고 표현해요. 비가 많이 오기도 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여행자한테는 그 억수로 내리는 비가 도로 위에 구멍들을 막아서 오히려 사고의 위험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앞선 사람의 사고가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이제 미리 사고를 예견하는 그런 장치가 되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 저는 사실 그 우리 탐험가님을 지난해 상반기에 뵌 적이 있어요. 그래요? 아침 뉴스에서. 네네네. 근데 그때가 이제 4번 도전을 마치고 책을 출간하셨을 때인데 그 사이에 또 5번째 오토바이로 횡단을 한 번 더 하시고 이번에 또 경찰이 6번째 횡단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앞서 5번은 오토바이, 바이크를 타고 도전을 하셨던 건데 이 바이크를 타고 세계 최초로 시베리아 횡단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세계 최초 기록인 거죠, 바이크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1996년에 모토바이크를 이동 수단으로 해서 시베리아를 단독 횡단한 행위는 최초의 기록이 돼 있는데요. 지금 그 당시 기록 그 그림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모토바이크로 시베리아를 횡단하게 된 계기는 1987이라는 숫자와 관계가 깊습니다. 1987년에 이제 20살 청년이었었는데 그때 민주화의 봄을 직접 경험을 했죠. 이로 인해서 뭔가를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을 어마어마하게 가졌고요. 그 자신감은 이제 자연스럽게 통일로 시선이 모아졌죠. 그리고 통일은 한반도의 통일은 대륙과의 만남이다라고 하면서 대륙을 보게 되었고요. 한편 1991년도에 냉전의 한 축이었던 소련이 해체가 되었고 우리는 서방 세계와 같은 발걸음을 걸어왔죠. 이런 우리에게 소련의 해체는 새로운 시장이자 자원의 보고로서 기후 땅을 의미했습니다. 한편 또 한국에서 1950년에 발생한 동란을 계기로 세계는 냉전이 본격화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로 인해서 42년이라는 시간 동안 현재의 러시아와 시베리아는 들어갈 수 없는 금단의 땅이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저는 이제 20살 청년이었잖아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지 기회가 있는지 또 미지 내 피를 끓게 하는 미지 이러면서 그리고 도전을 하려고 했고 결과적으로 1891년에
두 필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횡단했던 러시아의 극작가 안톤 체호브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현대판 말인 모토바이크를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96년인데도 그렇게 기록을 또 영상으로 잘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귀한 영상도 저희가 봤습니다. 네. 30년 가까이 탐험가로 살아오셨는데 재작년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아주 유일하게 세계적인 탐험가 클럽에도 인증을 받으셨다고요. 그럼 세계적인 딱 그 탐험가다라고 딱 도장을 찍은 거네요. 아유, 그 그렇습니다. 어디 무슨 단체입니까? 예, 그러니까 5번째 유라시아 대륙 횡단 중에 예. 뉴욕에 있는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으로부터 정회원으로 승인이 되었는데요. 네. 현재 뭐 여기에는 그 민간인으로서 우주를 개척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나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그다음에 아바타 등의 영화 등을 통해서 해저 탐사에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제임스 카메론 영화 감독이죠. 이런 분들이 정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 와, 가입을 하셨던 지금 모습과는 다른 좀 더 말끔한 모습이신데요. 뉴욕이라서 그런가요? 아무튼. 지금 또 횡단을 막 끝내고 오셨기 예, 때문에. 예. 근데 진짜 세계적인 탐험가로 인증을 받으셨고 네. 그리고 각오가 남다르셨었어요. 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던 말씀이 아직도 선명한데 네. 처음 96년에 모터바이크를 타고 탐험을 시작하고서 이렇게 30년이 가까이 되도록 네. 계속 도전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 90년에 그랬습니다. 청년으로서 탈 때만 해도 내가 30년 뒤에도 이거 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제 탐험가가 될지도 몰랐고 예, 예. 그다음에 이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1996년에 모토바이크로 이루어진 시베리아 횡단은 네. 저의 시선을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00km거든요. 네. 그 시선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400km에서 광주에서 모스크바까지 12,000km로 확장을 해줬고 한반도로부터 확장된 공간으로서 네. 유라시아라는 대륙에서 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후 요소들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예. 확신들이 함께 지금까지 이어지게 온 계기입니다. 예. 듣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저희 준비된 질문도 많아서 시간을 더 늘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1996년부터 이제 30년 동안 이렇게 탐험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계속 연구 목적으로도 그 길을 가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그 시베리아 횡단길이 어떻게 변했나요? 1996년 당시는 러시아 횡단 도로가 완성이 안 돼 있었고요. 예. 2010년에 시베리아로 횡단하는 러시아 연방 도로가 완공이 됐어요. 네. 근데 이때도 비포장길을 의미했거든요. 네. 이게 전 구간의 포장도로가 아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전 그렇습니다. 구간이, 네. 그래서 현지인들은 러시아의 도로를 사망도로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2014년 이후에야 전 구간에 걸쳐서 포장도로가 이루어졌어요. 이제 10년도 안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로 인해서 이제 길을 따라서 많은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뭐 네. 차량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관련 시설들이 대륙의 끝없는 길들을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이야 완전 포장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자연 환경은 조금 이제 물러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하. 96년에 비해서 그만큼 자연환경은 뒤로 좀 물러나 있죠. 예. 어떤 풍경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긴 시간 같은 길을 오가면서 만나게 된 인연도 있을 것 같아요. 현지에서 만나는 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러시아에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400km는 거리도 아니다. 그리고 영하 40도는 추위도 아니다. 네. 이것은 혹독함의 대명사를 의미하거든요. 예. 이러한 혹독한 환경에서 여행자가 된다는 건 네.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대륙의 거친 환경에서 누구든지 여행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륙에서는 여행자를 도와야 된다는 것이 불문율처럼 돼 있어요. 네. 특히 러시아에서 모토바이커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서로를 형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밤길을 달릴 때는 캐러반, 서로 무리를 모여서 함께 달리기도 하고요. 네. 또 축제 현장에서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우와. 그다음에 다음 구간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하죠. 또 클럽에서는 잠을 재워주기도 하고 바이크 수리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 유라시아 대륙은 정말 190개 이상의 민족, 13개의 시차를 가지고 있어서 별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서로 돕지 않으면 서로 죽을 수 있으니까 서로 도우면서도 또 각자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 약간 굉장히 긴장감의 연속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짧게 앞으로 좀 어떤 도전을 하고 싶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남과 북이 분단되는 환경에서 대륙으로 나가는 길에 대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구축을 해왔어요. 예. 이를 위해서 유라시아 대륙과 28년째 인연을 맺어오고 있고 네. 6번째 대륙 횡단을 감당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저는 14,000km 곱하기 알파가 되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를 완성을 했고요. 예. 이걸 토대로 해서 누구든지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에서는 유라시아라는 단어를 특화시킨 여행자 복합공간, 네. 온라인에서는 메타버스, 가상세계를 활용한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는 이제 디지털 기반의 세계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대륙의 길 위에서 저에게 주어진 열매들을 재료로 해서 세계를 상대로 어떤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김현국 탐험가의 도전 앞으로 저희가 응원하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현장에서 얻으신 그 지식들을 많은 젊은이들에게도 또 많은 국민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김현국 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음은 여기지만 또 저희가 시베리아로 넓은 드넓은 평원을 한번 달려본 것 같습니다. 다음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깜짝 퀴즈 정답은요 3번 연말정산이었습니다. 네, 오늘 당첨자 2분 소개해드립니다. 바니버니님 그리고 까부리투님 2분 축하드리고요.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